민족 정신이 중요한 거라 민족 문화가 중요한 거라.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전부 한자 들어가는. 저도 한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정정 큰 스님께서 만드신 찻잔하고 이 스카프를 저희 그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가 되겠네. 자, 오늘 사찰 통도사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 지금 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습이 있었잖아요.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인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저도 한가입니다. 한가. 그러니까 뭐 한복, 한과 뭐 이런 한과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본인이 또 거기다 인연을 넣어서 저도 성이 한가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주목 그렇네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해볼 텐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방문할 때마다 뭔가 발언을 내놨는데 공통점이 좀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에서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 세 번째가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화양연화 같은 저희 아버지는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 비행단에서 했습니다. 그냥 2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웃는 얼굴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자,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여러 가지 영상이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중에 공통점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본인은 인연이 있습니다를 뭔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과거에 제가 뭐 방문한 적, 거주한 적 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를 반복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연을 강조하고 지역민의 감성을 좀 건드리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의미를. 그렇죠. 특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를 가진 지가 이제 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름이 아직 됐나요? 안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된 보름 것 같아요. 정도, 예. 보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묘하게 이렇게 신년이랑 겹치게 되면서 신년 할애, 시도당 이렇게 이제 전국 순회를 하게 되는 일정이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불과 이제는 총선이 이제 9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좀 뭔가 다른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 아닌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뭐 새로운 걸 좀 하겠다라는 또 다짐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본래 본인의 스타일상 남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좀 잘 쓰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당초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늘 정치인들이 어떤 연설을 시작할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동료 시민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동료 시민. 예, 거기서부터도 조금 남과 다른 그런 면이 보였었는데 예. 지금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보통 이게 좋아해요라는 말을 본인의 배우자 아닌 다음에 자주 쓰시지 씁니다. 않는 남자들은 표현이죠. 제가 알기로는 통상 남자들이 뭐 좋아한다, 뭐 좋다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그렇죠.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고 본인의 연구가 있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면서 감성에 좀 접근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 사무처 직원들과 모임에서는 너무 일찍 고백하나요? 뭐 이런 류의. 그러니까 보통 그 정치인들이 쓰지 않는 그런 용어나 예. 어법을 활용하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가는 곳마다 뭔가 미리 준비했겠죠. 뭔가를 찾아서 여기 인연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동료 시민 가는 곳마다 어디 동료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 제가 과거에 그랬다. 근데 이걸 또 민주당 관계자가 굉장히 또 문제를 좀 삼았어요. 뭔가.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뭔가 인연을 얘기하면서 제가 부산에 옛날에 있었는데요. 야구장 많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또 뭐 붙이긴 했죠. 자기가 이제 2020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도 한번 부산 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는 와중에 그다음에 뭐 과거 얘기를 끌으면서 야구 많이 봤다. 근데 저 민주당에서 아니 2020년이면 코로나 시절이에요. 무관중인데 뭘 야구를 봤습니까? 거짓말이군요. 단박에 이런 방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것도 이례적일까요? 이 과거 사진 2008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2008년 사진입니다. 그때 사직구장에서 응원하러 간 저게 지금 빨간색이 이른바 스봉 쓰레기 봉투죠. 저걸 이렇게 쓴 모자처럼 쓴 그 모습을 당에서 공개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무슨 거짓말이라뇨. 이 논란으로 갔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거 나오자 또 민주당 차원에서 또 반박이 나왔는데 그때가 아니고요. 2020년 말 아닙니까? 그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디 한번 실수해 보세요. 딱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에서 저것을 갖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거 봐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17개 시도에 전부 감성적 터치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과장이나 좀 착오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민주당 차원, 야당 차원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당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작은 것들로 좀 크게 목소리 냈을 때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나 한동훈 장관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특활비 문제나 그 법무부 장관 시절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작은 뭐 말실수 작은 이런 거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략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좌천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하자면은 지금 검사들은 원래 뭐 줄 서는 뭐 개파들이 있고 그 정권에 줄 서고 이런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좌천 당하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뭐 이성윤 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좌천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좌천하는 문화를 이어가시면서 자신이 좌천당했던 걸 그렇게 내세우시는 게 저는 적절한가라는 오히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 쓰레기가 아니라 야구장 응원 광고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럼 아천처럼 이거 검사들이 좌천당한 부분 이런 걸 문제 삼았으면 뭐가 더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지금 좀 메시지 가려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실 걸 그랬네요. 뭐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데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죠. 가는 곳마다 굉장히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 다른 시각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사실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이 여론조사 항목 중에 이 내용이 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래의 정치 지도자로서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차기 대선 주자 조사입니다. 지지율 조사죠. 선호도 조사. 근데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한 3%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낮게 상대로 낮게 나왔죠. 자, 23, 22. 자, 이것만 보시면 비슷하군요.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런데 작년 3월서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이
시간 순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보면 작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작년 3월에는 11%,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20%대 요 분위기였죠. 쭉 가다가 11월 들어 13, 그 전에 14 가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첫째 주에 16, 그리고 22로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 등락폭은 있지만 20% 선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번에는 23, 22.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확연히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요. 확실히 아까 영상도 있고요. 이 지지율 조사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확실히 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당은 어떨까요, 지금요? 뭐 당 지지율 조사도 있지만 이번 총선,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여론의 기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번 총선, 20대 총선입니다. 이 총선 결과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럼 보기가 두 개가 나와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항목. 아니 반대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항목.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비슷하게 나오다가 정부 견제, 그러니까 야당 다수 당선 쪽이 51, 여당 다수 당선 쪽이 35로 정부 견제가 더 높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 결과 역시 50대 39로 정부 여당 견제가 높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12월 3주하고 1월 2주 요 조사를 비교한 건데 오히려 더 견제 여론이 높아지고요. 지원 여론은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의 어떤 차기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당의 총선과 관련된 이런 여론조사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거거든요. 자,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이런 괴리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일단은 두 질문이 예.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이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차기 주자들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언론 노출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원래 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인지도가 높았고 예. 또 지지층의 어떤 결집도랄까요? 이런 게 높았는데 최근에 노출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지금 대선 후보 선호도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번 총선을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차기 주자에 대한 선호도 프레임으로 지금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목도와 지지도는 높아지는 데 반해서 예.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쓴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어떤 차별적인 그런 이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와는 별도로 예.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평가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걸 전환시키려면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미래 권력을 좀 봐주세요. 이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결국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평가를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이 차별성 있는 국정 기조의 전환이든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이고 있는 국정 예. 운영에 대해서 뭔가 차별성 있는 지적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 저 추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윤영 부대변인 지금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이 저 괴리 현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주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효과, 여론의 주목도, 기대를 받는 효과를 온전히 다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거를 온전히 가져와서 뭔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근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총선은 보통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여론조사를 돌리면 여당 견제론이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옵니다. 이게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서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통상적인 비대위원장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신년 할애를 다녀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12월 26일 날 취임을 하셨거든요. 예.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기에는 조금 반영되긴 이른 시기고 오히려 저는 주목할 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네. 1%포인트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국갤럽은 이게 선지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유응답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누적된 인지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응답이니까 이름을 직접 응답하신 분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전화 받는 분이 이름과 얼굴을 다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통상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지지율이 높게 나옴으로써 당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당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오. 시기가 조금 더 지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공천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온전히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이 따라갈 수 있다. 지금 네, 저 행보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해주신 거네요.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결론이군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과제가 이거잖아요. 총선과 관련 기대해서 지금 여당이 뒤지고 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일 거고요.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까지 오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 선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약간 눈물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실세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분이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고 공천관리위원까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너무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에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한 거고요. 굳이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 보면 전반적으로 공천에 관련돼서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말을 한 것 같은데 성시훈 부의장 네. 옆집 정당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오늘이요. 지금 네. 저게.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시면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나가고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신당에 합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천하용인에서 원래 용이 빠졌는데 김용남 의원이 들어가서 천하용인 시즌2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향후에 이런 비슷한 탈당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아니다.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공천에 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도 아마 그 지역에 준비하던 지역구에서 아마 윤심이 있는 후보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그 이준석 신당, 지금 개혁 신당으로 불리는 이준석 신당에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점은 어떻게 보면 뭐 4만 명이 넘는 숫자 그리고 좀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의 쫓겨난 출당당한 느낌의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족한 것은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아마 물밑에서 아마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탈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저도 뭐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뭔가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지금 현역 기득권, 영남 기득권에 대해서 뭐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동혁 의원께서 공정한 공천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당한 공천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저는 정당한 공천이 이루어지려면 역설적으로 불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 대한민국 정치 선거운동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하에서는 그냥 평등하게 도전자와 현직자가 붙게 되면 이건 공정한 공천 경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저거는 저는 현직자와 도전자를 과연 공정하게 해줄까? 저는 아니라고 오히려 보거든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보는데 그 공정함이라는 것이 너네들 똑같은 선상에서 도전자 현직자를 하게 해줄게라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 새로운 국민의힘의 공정함을 내세워서 대량의 컷오프를 하겠다는 전 그런 선언을 받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추가적인 탈당하는 의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최대한 국민의힘은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컷오프나 이런 거를 늦추려고 하겠죠. 근데 늦게. 그렇죠. 근데 대신에 총선의 시기는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이준석 신당이나 다른 제3당들도 어서 뭔가 지역 정리, 공천 정리 이런 합의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빅텐트까지 가려면은 예. 그 많은 제3지대 세력들끼리도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의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서로 지금 고도의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천 예의에 관련돼서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불만을 갖구나. 이런 분들의 이탈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에서 이런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이제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간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지금 뭐 누구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해서 뭐 무조건 공천을 한다. 저희는 그런 고려보다는 이기는 공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곳에 이제 공천 작업은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인 저,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나갈 것이고.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뭐 며칠 지난 건데 멜랑꼴리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할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이걸 강조한 거죠. 김윤영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일각에서 이거 혹시 공천이 윤심 반영 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목소리. 이 걱정은 그냥 단순한 기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가 저희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번 총선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 공정한 공천을 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일견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공정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합니다. 253개의 선거구를 공천을 하기 위해서 특정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논란이다.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군지 뭐 그걸 굳이 뭐 특정 의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 지금 아는데 많은 언론인들이나 뭐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이철규 의원님께서 들어가셔서 뭐 윤심 뭐 반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253개국 공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대선은 언론사나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비해서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는 예측이 많이 빗나갑니다. 그 이유가 253개의 대선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선거구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현안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그 현안에 대해서 미리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들어간 거지 무슨 특정인의 반영, 특정 개파나 특정인의 반영을 위해서 갔다. 그건 조금 약간 억측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준 거에서 약간 공천을 늦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천을 가능한 늦게 할 것이다. 지금 저희가 늦게 할 만큼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총선 저희도 위기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총선은 저희가 항상 어렵고 저희가 항상 험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18대인가 17대 총선 말고는 저희가 늘 어렵게 져왔던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는 게 오로지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이제 윤심 공천에 대한 걱정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른바 용산 출신 지금 출마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숫자가. 근데 용산 출신 분들이 저 도전합니다라고 밝힌 지역을 보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텃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하신 분들을 보면 또 많은 경우 이분들은 또 험지 같은 곳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 부분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출마는 개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 뭐 그분들이 어디를 출마한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죠.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그리고 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험지로 많이 나가줘서 조금 한 곳이라도 더 이겨오면 좋지만 예. 그걸 자유를 저희가 박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도 오롯이 가서 현장에 가서 그리고 기존 의원들과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아니면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에 가서 싸워라. 이기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요. 과거 이 총선 때를 보면 이게 총선 다가오고 공천 결정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요.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아니면 부드럽게 넘어갈지 이건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 엄중 태도 바꿔라.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군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네요, 지금. 엄중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최근에 신당을 이미 선언을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가신 분, 그리고 어제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 쪽으로 가겠습니다, 준비합니다라고 밝히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요 각각의 두 인물 입장이 서로 달라요. 공통점은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통점인데 그 강도가 좀 다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옛날에 DJP 연합이 성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예. 그 DJP 연합 했는데 예. DJ와 JP 사이가 거리가 한강폭이라면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의 거리는 예. 실개천폭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모 인터뷰에서 양양자 의원님과 저희 개혁신당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에는 아마 청계천 정도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나머지 세력과는 아직까지 한강 정도의 강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 네. 또 이제 민주당 내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들이 지금은 네가 한강처럼 보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지중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의 사이의 간극이 실개천하고 지중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 지금 이석연 전 부의장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걸로 알려진 분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뭔가를 빨리 해봅시다, 우리 연대고 뭐고 빨리 해봅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급할 거 있습니까? 뭐 간극이 좀 넓어 보이는데 좀 좁힐 과정도 필요하고 뭐 여차하면 약간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속도나 전략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창당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면,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신당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적 상징 자본이랄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도 그게 큰 사람입니다만 전직 이 총리를 지내고 예. 또 전직 여당 대표를 지낸 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상징 자본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경계심, 이것도 일정하게 좀 작용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 동시에 뭐 연대 가능성이 이렇게 동시에 있다는 겁니까? 그거? 그렇죠. 저는 서로 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워낙에 그 정치를 해왔던 그런 진영이 다르고 또 철학, 이념, 뭐 지지 기반, 네트워크, 또 세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좁혀서 이른바 이제 삼지대 빅텐트 하나의 정당으로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내심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단지 그게 총선을 한번 치르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시도라면 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이미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걸 많이 봤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게 총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정치적 결합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금방 알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연대라면 결국에 상당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은 서로 간의 탐색전을 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 서로 이렇게 탐색하는 기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이제 지금 신당의 흐름들이 예. 지금의 양당의 양극단 정치로 안 된다. 이걸 넘어서 뭔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기치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흩어져서 각계각진했을 때 예. 결국 양당의 구심력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대의 필요성은 공히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앞으로 한 달간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개천 정도면은 손을 뻗으면 악수가 가능해요. 근데 한강이나 지중해는 악수는커녕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손이. 근데 약간 좀 간극이 있어 보여요.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두 인물은 확실히 스타일 자체, 뭐 정치적인 행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측면에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류 의사를 조금 밝히신 걸까요? 네? 대표님 신당에 좀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단합을 강조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책을 그리고 중앙당 창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윤석이가 이렇게 이거 합이 넘어가냐고요. 태양락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이 안 생깁니다. 저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20조 하고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하고 완전 다른 스타일입니다. 정치적인 행보 스타일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바로바로 속도전으로 쭉쭉 뻗어가는 스타일과 신중히 생각하는 스타일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 관련이 있어 보여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개혁신당 정광석이 위원장 맡고 있는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엄중낙연이라는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하기 힘들다. 우리와 함께하기 힘든 이유를 엄중낙연으로 꼽은 겁니다. 김현주 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도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고 약간 좀 봐야죠라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망설인 이유가 구체로 나온 게 엄중낙연 이미지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런 취지거든요. 아까 그 대비되는 교차 편집을 예.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평상시에 엄근진, 엄중낙연으로 불리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예. 경우에는 정말 그 진중한 이미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스피드감이 있는 것이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점수를 잃게 말을 할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을 정도에 갑자기 무슨 표현이 떠오르네요. 예, 적합하진 않은 표현이라서 제가 그렇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예. 좀 그런 대비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분이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전 대표들이 예. 탈당을 해서 신당을 꾸면서 세를 규합해서 한 길로 간다. 이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조금 스탠스가 약간씩은 변화가 있었어요. 만날 수 있다.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 라고 하다가 그것이 또 뒤바뀌기도 하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엄중낙연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과거 그 대선 직전의 연초에 김종인 비대위가 해체됐을 때 예. 그러니까 소위 그 2차 가출하고 나서 연습 문제 낸다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예. 여의도역 앞에 가서 출근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 그 추위에 예. 혼자 가서 이렇게 손 딱 붙이고 계속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을 안 보이시는데 인사를 계속하게.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를 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습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길을 같이 가기로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연습 문제를 벌써 내는 출제를 건가? 한 거예요? 풀어보세요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대로 보나 이념으로 보나 오로지 어떤 선거에서 승리를 목표로 해서 결국에는 예. 세를 규합하는 것인데 이것이 벌써부터 이런 연습 문제를 낼 정도라면 예. 제대로 잘 갈 수 있을까? 합당이나 느슨한 연대까지는 상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요구사항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알려진 뒤
아니 왜 엄중낙연 이미지가 문제가 된다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생각을 한 걸까? 이게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김현주 전 부대변인께서는 요거 지금 문제 낸 겁니다.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야지 같이 갈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취지로 했다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충고지요. 그래요? 저도 걷어내고 싶어요. 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 약간의 엇박자라든 이런 걸 낼 수도 있다는 뜻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는 젊은 분들의 그런 충고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추행 부의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렵다. 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이걸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죠. 정치권에서 흔히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3지대에 지금 많은 세력들이 나와 있는데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아마 좀 주도권 측면에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하는 거대 양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고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나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제3지대가 다 장단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4만 명 이상의 숫자가 있고 그리고 명분도 있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명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나가는 명분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을 그렇게 설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신선함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할 때 다 젊은 분들로 같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발언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의견 좀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또 다른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계시지만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그분들. 저는 거기에는 또 뭐 인지도는 좀 낮고 대신에 명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 그리고 저는 제3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호 3번을 다는 게 이 선거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저는 원칙과 상식을 주축으로 하는 분들이 인지도나 이런 명분 부분에서 뭐 다른 그 제3지대 세력과 밀릴지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 3명이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다 장단이 있고 서로의 장단을 갖고 이 3지대가 과연 빅텐트 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예측하는 것보다 저는 과거를 얘기해보면 과거를 복귀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득권을 내려놓느냐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서로 이런 연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쪽이 항상 중장기적으로는 얻는 것이 많았는데 과연 이 세 세력이 서로의 장단점이 미묘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수윤 부의장, 지금 잠깐 원칙과 상식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누구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의 대표 주자들이거든요. 지금 세 분이 탈당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세 분 아직까지 뭐 답은 없습니다만 그 세 분이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이 나와서 숫자가 꽤 돼요. 그럴 경우에 현역 의원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이준석 전 대표는 현역 의원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주도권이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칙과 상식분들과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진보 진영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뭐 합당 뭐 이런 거는 뭐 결합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상식분들이 말하는 거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준석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거의 출당 당하듯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번 언급하고 싶은 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도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지금도 비주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진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일진한테 돈을 뺏겼는데 어떻게 일진이 친하게 지내자는데 손을 잡겠냐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결이 다르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는 한때 일진 하셨거든요. 일진? 주류? 네, 주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탈당 선언문에 여러 반성의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그 시기에 주류의 정치를 할 때 비주류를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시작점을 시작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있으실까라는 걸 저는 주목했는데 그게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상식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명분이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추가적인 뭐 사과나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희석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합에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합쳐졌을 때 예.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과의 관계에서 좀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 전 또 여기서 고려할 부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의 그 회군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 총선 이후에 난 보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계속 비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의 연합은 일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회성일 경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회군 예.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하는 것은 또 저는 결합의 어려운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이상합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쫙 해주신 것 같아요. 김윤영 부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영상의 목소리도 들려드렸고요, 저희가. 그리고 화면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엄중 이미지 좀 바꿔보세요라는 요구까지 했고 그것도 답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이 분위기가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는 분위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이낙연 신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지율. 결국 정치는 지지율 싸움인데 이 지지율에서 어쨌든 현역 의원이 합류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호 자체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예. 그 배정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이 지지율이 워낙 이낙연 신당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준석 신당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위로 점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반전의 동력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준석 대표와 선거 연대를 통해서라도 그런 자신들의 지지율 반전을 깨하고 싶을 건데 그런 정체된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그렇게 더 이준석 대표에게 좀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당을 나오자마자 또 주도권 막 이런 신경전 뭐 이런 게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뭐 인터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았는데 이래요. 총선 다가오는데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총선 출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툭 나왔지만 이거 의미는 총선 불출마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총선에서 뭐 같이 하시는 분들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돌연한 겁니다, 지금. 요거는요, 제가 김현주 부대변인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께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현주 부대변인. 불출마 선언이에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밝힌 거 같습니까?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이거? 그 총선 불출마를 어젯밤에 이미 한 언론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죠. 일찍이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총선 불출마에 대한 압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본인이 이제 백의종군을 하면서 탈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민주당이 더 이상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낯선 집이 됐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죠. 예. 사당화가 너무 진행됐고 방탄 정당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전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 민주당의 가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DJ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 그것은 어디로 가고 원칙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박으로 좌표 찍혀서 정말 그 몹쓸 소리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숨 쉴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하겠다라는 변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그 명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어제 많은 129명인가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탈당을 만료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가라는 얘기보다 더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단 말이죠. 비판을 좀 넘어서는 그렇죠.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빨간 넥타이 매했으니까 저쪽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탈당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내가 총선 불출마를 통해서 나의 진정성, 예. 나의 탈당 명분, 신당을 세워서 그 한국의 정치 미래를 좀 밝히겠다라는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저 불출마 선언 누구 들어간 거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아니면 본인의 어떤 본거지인 호남 유권자들 어디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이거는? 글쎄요, 무슨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을 향해서 총선 불출마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을 나와서 예. 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총선 불출마를 함께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얘기도 있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주류 중에 주류였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뭐 당대표도 하시고 총리까지 하시고 그야말로 1인지와 만인지상의 위치에 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난 대선 경선 패배 이후에 예. 이렇게 당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부족한 명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총선 불출마는 선택된 하나의 전략이고 선택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그게 부족한 명분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어떤 내려놓음이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 그 탈당 선언문 저도 읽어봤는데 탈당 선언문 내용 중에 보면 당대표 시절에 혹은 선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날 민주당의 모습 속에는 그 이낙연 대표의 과오나 또 이낙연 대표의 실책이나 이것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재명 대표와 지금 당 주류 뭐 개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찰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한편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벌써 이제 뭐 5선 이상을 한 의원이고 또 전남지사의 총리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더 큰 어떤 정치적 포부와 목표가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대선은 출마하실 계획이냐? 대선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시냐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질문이 좀 이른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답을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어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대선까지 화끈하게 내려놓으면 그야말로 사심 없이 대선까지 이 내려놓으면 3당의 성공과 뭔가 총선에서의 새로운 어떤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인에게 그런 결단은 또 쉬운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총선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어쨌든 지원하고 이런 신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 진정성만큼은 뭐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의 교집합은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드는 어떤 명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 명분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불출마 선언 정도면 보통 기자회견 자꾸 저 안 나갑니다 이러는데 인터뷰에서 그냥 툭 나왔어요. 불출마 선언이. 이것도 약간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9분, 10분이 다 됐네요. 지금 10분은 다 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를 바로 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경찰 물청소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입니다.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습니다. 배우도 철저히 밝혀야 하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의 수사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축소 은폐가 폭로되면서 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대테러 상황실은 가짜뉴스의 근원지였습니다. 총리실이 가짜뉴스의 근원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의 근원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뭔가 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거 뭐 음모처럼 있다 뭐가 배경 있다 배우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왔죠. 민주당의 저열한 막말과 가짜뉴스 생산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하는 망국의 정책이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질문 좀 드릴게요. 특히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하게 지금 연일 지금 얘기하는데 일단 뭐 물청소 관련돼서도 의혹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지금 이 피의자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다는 얘기까지 있고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까지 발언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고도로 훈련이 됐을까요? 그 피의자의 경우에는 봉하마을까지 그 1월 1일에 그러니까 피습이 이런 사건 벌어지기 하루 전에 예. 충남 아산에서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 궤적이 있습니다. 봉하마을에 가서 그 본인이 마치 연습을 하는 듯한 이를테면 그 공격 영상이 있었죠. 나왔었죠. 예. 고도로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지금 다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까지 발표를 했는데 원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조나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어. 그 말에 따르면 배후가 꼭 있어야만 하고 뭔가 음모가 꼭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지금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배우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분위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꾸 꿰맞추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정치적 테러 사건이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피해 젖은 셔츠를 보니까 정말 상당히 출혈량도 많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들은 엄청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정청래 의원이 정작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잘하는 곳에서 해야 돼. 그 말 한마디로 부산 의료에 대해서 폄훼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죠. 완전한 열등감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좀 벗어나고자 저렇게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산 팽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여기에서 좀 그 물꼬를 좀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좀 그 너무 지나친 그 음모론 이런 것들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그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라고 그 당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당직을 맡고 계신 이분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뭔가 제거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마땅치 않게 되니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 얘기는 뭐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마치 이 범죄를 사죄했다는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예. 막 지금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 이와 같은 음모론이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윤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 측에서 끊임없이 내놓았던 일종의 뭐 해임건의안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국조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인 특검 이런 수단들을 너무나 활용하는 것에 지금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지금 민주당에 계시니까 질문을 이걸 드려야겠네요. 지금 민주당 내에 구성원분들이 아까 뭐 정청래 의원, 뭐 서영교 의원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피의자가 KTX를 타고 뭐 이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약간 뭐 취지 그걸 좀 의심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면 그런 얘기까지 꺼내는데 이거 혹시요. 방금 김현주 전 부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 이후에 전원 문제, 서울대병원으로 간 문제, 헬기를 이송을 한 문제 이런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를 수습하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역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범죄자의 신상 공개나 이 변명문 공개 이런 것들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 이런 억측, 음모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불식시키고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것들의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 모두가 지금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참 어설픈 사람이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 뭐 폴리스 라인 설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은 뭐 저도 뭐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현장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근데 이번 사건은 사실 그 피의자가 범죄자가 명확하고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됐고 예. 영상도 찍혔고 목격자도 다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을 보존해서 추가적인 뭐 증거물을 찾을 필요는 없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폴리스 라인을 왜 안 쳤냐라면서 경찰을 타박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그 오히려 이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를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정치 지양해야 되죠. 저 안 좋은 정치라고 보고요. 오히려 경찰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부산의 이 안 좋은 여론을 돌리는 것, 지금 오히려 부산 경찰청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발언 아닙니까? 오히려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아까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친상 공개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 예.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 다시 열어서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또 요청을 한다든가 이 변명문에 대해서도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 공개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한다든지 예. 이렇게 좀 경찰의 신뢰도에는 영향을 최대한 안 주면서 국민들의 의혹 좀 불필요한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잠식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 너무 지금 피습 이후에 테러 사건 이후에 당의 메시지 관리가 좀 뭐랄까요 가르마를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딱 던져줘야 예. 이재명 대표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더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저렇게 오히려 하고 싶은 발언을 다 최고위원분들께서 다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피습 당시 착용했던 그 와이셔츠 그거 말고도 말이 많아요. 그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셔츠 폐기 직전 수거됐다. 그러니까 경남 진주의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 직전에 발견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응급치료를 갔잖아요. 그러면 옷을 아무도 벗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료 폐기물로 이제 뭐 급하니까 처리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폐기물 처리 업체까지 흘러 들어간 건데, 이게 경찰이 이제 중간에 이걸 뒤늦게 안 거예요. 어디로 갔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거 의료용 폐기물이니까 감염 이런 걱정 때문에 이거 함부로 소문대면 안 됩니다 하니까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어요. 받고 이거를 방진복을 입고 이걸 찾아서 결국은 확보를 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 뭐 관계자분들은 아니 이거 경찰이 찾은 게 아니라 저희가 알려줘서 우리가 알려줘서 찾은 거지 또 이렇게 또 막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김윤영 부대변인. 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앞에서 약간 음모론 같은 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나오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경찰이 뭔가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배우가 있고 그랬으면은 이 셔츠를 찾아오려고 압수수색까지는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세상을 돌이켜 보면 예. 경찰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부산 의료진도 못 믿고 119 대원들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같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경찰이 만약에 은폐하려고 했다고 치면 민주당 말대로 경찰이 왜 먼저 나서서 부산대병원 측과 이재명 대표 측에 연락을 해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방진복 머리부터 발까지 다 착용하고 직접 의료 현장 폐기물 수거장에 가서 폐기되기 직전 걸 찾아왔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결국에 이런 논리라면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족하지 못할 거고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 계속 끊임없는 음모와 새로운 가짜 뉴스를 저는 생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민주당이 저렇게 반응하는 게 경찰이 사실은 비공개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강한 불만 이게 반영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 분한테 한번 여쭤보니까요. 예. 이 신상 공개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신상 공개 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인사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조직에서 하는 거라서 이걸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상 공개된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저렇게 특정 정치 이념적으로 지금 예.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런 피의자를 신상 공개했을 경우에는 2차 가해가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함에 있어서 법조인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를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또 미진하게 했을 경우에 그 후과를 경찰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끈끈이 또 수시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리만 있으면은 계속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사실 원내대표 차원에서 뭐 국정조사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국정조사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좀 과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긴 합니다, 사실요. 예, 이 사건에 대한 그 후속 대응이나 그 과정에서의 메시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방송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 그 과정에서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했던 문제,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지방의사회들이 지방의료 현실에 눈 감는 민주당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라는 비판 성명을 계속 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이 확산되면 일단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잖아요. 불을 꺼야 된다.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국회 제1당 정도 된다면 대한의사협회도 찾아가고 부산대병원도 찾아가고 부산의사회도 찾아가서 우리 진위는 그게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하고 싸움만 하려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다소 안타깝고 지금 그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의문점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미진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 범인이 썼다는 변명문이나 이런 거 왜 공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나중에 재판 단계 가면 공개된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공개 안 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하는데 근데 마치 여기에 무슨 배우가 개입돼 있는 듯한 범행을 사주한 실체가 있는 듯한 경찰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수사를 덮고 있는 듯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억측을 유포하는 건 공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 국민들의 뭐 동정이라든지 이런 걸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정치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분들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느 순간 민주당이 그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혹은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걸 결정하는 이런 당 운영 방식이 사라지고 전부 다 그 당대표만 쳐다보고 있거나 당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이런 어떤 당 운영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최고위원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민주당의 그런 어떤 뭐 의료 이용과 관련된 비판이 확산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대책을 내놓을 텐데 이재명 대표 퇴원까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를 향한 왜곡이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것만 반복하는데 그런다고 그 비판이 이게 억제가 되냐고요. 아무튼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거기서 정청래 의원 굉장히 길게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거의 한 절반 이상 이런 얘기를 막 꺼내놨습니다. 오늘 좀 오늘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요. 재판을 받고 있고 실형을 이미 받았는데 뭐 일부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근데 적격 이렇게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적격 판정. 어떤 분 얘기인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등장하네요. 황운하, 노웅래 두 의원인데요. 어제 민주당에서 지금 저 공천을 해야 되니까 각각 뭐 지역을 희망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요런 분들 한 90명, 90명 가까이 되는 분들 적합합니다. 출마하셔도 됩니다. 해보세요. 약간 이런 판정을 내렸는데 그중에 두 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운하 의원, 대전이죠. 지금 지역구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됐어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적합. 그리고요. 노웅래 의원은 지금 마포갑이죠. 근데 지금 이른바 돈봉투 사건 이거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거? 이거 혹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런 공천 어떤 심사와 관련해서 당에서 내놓은 설명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초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공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계속 논의할 겁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죠.
중요한 사안은 맞는데 바로바로 결정한 사안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시윤 민주당 부의장. 예. 일단 아까 뭐 두 의원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한 분은 재판 중이고 한 분은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온 상태인데 다 적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요 이거 혹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지금 여러 건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향후에 어떤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혹시 영향 준 거 아니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줬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 적격 부적격 심사 대체 왜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민주당에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공심위의 또 공간위의 허들은 또 높게 잡겠지만 적격 부적격 심사는 아주 허들을 낮게 잡아서 정말 최소한의 검증만 하는 단계를 하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지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만 보면 그 정도 낮은 허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적격 부적격 심사 발표들을 봤을 때 이 현직이 아닌 도전자들에 대해서는 허들이 높았거든요. 여러 지역에 그 당시 논쟁이 됐던 지역들이 있었죠. 반발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적격 부적격 심사를 이렇게 논쟁만 만들 거면 왜 우리 당에서는 이걸 하고 있느냐. 저는 이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적격 부적격 심사 없이 바로 예비 후보 등록해서 지금 다들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출마 예정이시거나 지금 우리 당과 솔직히 지금 현 정치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과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실형을 받은 1심에서 실형받은 정진석 의원 출마하실 예정이고 또 김연아 전 의원 지금 비슷한 공천 관련 자금 논란으로 재판 중에 있고 당에서 그 3개월 자격 정지까지 받아줬던 분인데 예비 후보 등록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허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저는 공정한 잣대 허들을 세우실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도 공관위 차원에서 허들을 세우면 되지 왜 적격 부적격 심사를 굳이 한 번 더 해서 도전자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만 하면서 논쟁을 키우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적격 부적격 심사와 다른 그 이명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관위원장이시죠. 그러니까 공천 관련된 설명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 지금 논쟁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적격 부적격 심사에서의 좀 잡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과 또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더 높은 호들을 지금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백 교수님은 학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올곧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을 이명백 교수님이 이끄시는 공관위에서 허들을 높이 세움으로써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요. 아까 90명 가까이 어제 예비 심사를 한 거잖아요. 적격하다고 이제 출마에. 그리고 각 지역구가 다 표시가 되면서 각각의 의원들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 역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인천 계양을 출마 적격이에요. 그러면서 그 명단이 발표되면서 당에서 낸 어떤 당부사항이 뭐냐면 빨리 예비 후보 등록하세요였어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된 걸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격 부적격 심사는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적격 부적격 심사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구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사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역을 설정하시니까 저 심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보통 지난 총선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난 총선 때 저희도 민주당은 적격 부적격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몇 가지 고민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종로로 신청한 이후에 대신에 종로에 출마하는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나의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종로로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에 지역구를 바꿔서 예비후보 등록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개인의 출마가 아니라 당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지 지역구인 계양을로 신청을 하셨지만 저는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출마는 확정이 된 겁니까? 출마 역시 그렇죠. 일단 적격 심사 받은 이후에 출마 자체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몸 상태에 따라서 전국을 도는 선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 강행군 13일 동안 계속 지역을 도는 선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좀 빠르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직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출마 여부나 지역구 여부는 아직 변수다 이 말씀이네요. 아까 두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적격 판정을 받긴 받았는데 두 분이 앞서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탁 수사든 함영 수사든 그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이루어질 것으로 역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상황이 뭐 과거 얘기고요. 이런 가운데 적갑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한마디를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로 인한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만한 적격심사를 왜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심사가 아닌지. 김영 부대변인, 지금 경쟁동당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출마하시는 분이 공직 후보자 검증 준비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네,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결국 기준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맞춰서 상황이 꼭 기준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볼까라는 솔직히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고하기 프로젝트로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준 자체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말씀처럼 이 면죄부 주는 심사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거기다가 저희는 오히려 이런 걸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공관위에서 어차피 다 정상적으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방면구서 삼아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기준을 통해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민주당 관련인데요. 저는 나가서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세요. 임종석, 노영민 두 분 이름이 나왔죠.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분인데 이번에 두 분도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각각 서울 중구 성동 이쪽 지역 그리고 청주 상당 이 지역에 일단 출마 의사를 밝히고 심사를 받았는데 적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인물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 민주당 혁신행동. 근데 이제 이러면 이게 뭐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명색이 짙은 어떤 단체다.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단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임종석, 노영민, 윤석열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고 출마하라. 정권 교체 계기를 제공한 인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를 삼은 겁니다. 왜 총선에 나와요? 그 두 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 네. 그런데요. 이런 요구가 지금 총선 앞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요구는 정권이 교체된 뒤에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요? 뭐 당시에도 없던 목소리는 아닌데요. 예. 그분들이 다시 당에 돌아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지냈던 지난 정부에 이제 두 분이 이 시점에 다시 당에 와서 총선 출마하는 게 맞느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적합하느냐. 근데 그와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격렬한 파열음은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공급이요? 갑자기 워낙에 지난번에 민주당의 의석이 많이 됐고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은 컷오프 제도가 없어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의 기회는 보장을 하거든요. 근데 경선을 치르면 현역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4년 내내 지역 관리하고 조직 기반 구축하고 경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일종의 불협화음이고 일종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을 것 오늘 같고요. 이 민주당 혁신행동이 저렇게 비판적 성명 입장을 낸 거는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이해관계가 저기엔 개입이 돼 있는 거고 또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는 분들도 원외에 있는 비명계 조직이고 예. 이번 총선에 상당수가 출사표를 낸 분들이 예. 저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공천 갈등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분들 아까 저기서 제가 소개드릴 때 친명 조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임종석, 노영민 두 분은 이른바 친문 아닙니까? 친문. 그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예. 지난 정부의 주축이었던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 인사들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갈등이 이번 공천 국면을 둘러싸고 일정하게는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지난 정부의 주축이었던 세력 중에 현직 의원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임종석, 노영민 두 실장처럼 과거에 어쨌든 의원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대통령실을 거군요. 거쳐서 예. 이번에 다시 정치 복귀하려고 한 분들의 공천에 대해서 저런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두 분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 친문 세력 중에 출마자들이 꽤 있거든요. 예. 이제 그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앞으로도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한 분 계신데요. 이분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뭐 친문으로 꼽혔죠. 지금도 친문으로 꼽힌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무슨 그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맹세처럼 보여지는 것도 저는 마뜩치 않았었고요. 어쨌든 지도부에서 이제 끝까지 노력을 해서 이제 만류를 했었던 거고요. 그 이제 당 지도부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에. 아까 소개했던 그 조직이 또 나왔는데요. 오늘 뭐 잇따라 뭐 입장을 냈는데 윤영찬 의원 지금 탈당할 듯 했었는데 잔류했잖아요. 윤영찬 의원 이 같은 행동 이유는 해당 행위를 감싸고 도는 소위 청와대 출신들 때문이다. 이거 친문이잖아요. 친문. 친문들이 감싸고 돈다. 그러면 여기에 고민정 의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요. 화면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냈는데 이겁니다. 아니 탈당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이군요. 요 기사와 관련돼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김현주 전 부대변인. 그러면 얼마 전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친명 정치인들이 이제는 친문 쪽을 보면서 뭔가 공격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비명계들이 이제 퇴출, 뭐 퇴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탈당인데 퇴출이라고 또 보시나 보네요.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칙과 상식에 이제 세 분이 탈당을 하셨죠. 예. 저는 이것이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친문 퇴출의 서막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이제 친문 퇴출의 서막이요?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임종석, 노영민 두 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민주혁신행동이라는 주로 친명계 원외 조직에 계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행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예. 그 구성원들을 보시면은요. 조상호, 그리고 김현정, 예. 남영희, 현근택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공통점은 있습니다. 일단 원외네요. 원외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끔 그 씨앗을 찾아보자면 왜 검찰총장으로 탄생을 시키는 바람에 왜 그 자리에 앉혔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적격 예. 판정은 줬으나 사과를 해라. 그래야 이후로도 진행이 될 것이고 뭐 경선에도 갈 것이고 하지만 저는 이분들 공천심사에서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문 퇴출의 서막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예. 사실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따지자면은 왜 정권 교체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선 캠프를 주도했고 대선을 진 후보가 있는데. 그렇죠. 대선 후보가 있는데도 그분이 정작 막상 지선에 바로 나와가지고 그 전체 선거 지휘하시고 또 당대표 되시고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는데 거기 출마했었죠 지금. 예. 그렇죠. 그
유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아. 사실. 왜냐하면 일종의 휴지기를 두는 것이 상례였는데 그것도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바로 나와서 직진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로 책임을 물으려면 왜 대선에서 패배했느냐 그 책임을 물어야지. 아니 왜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을 발탁해서 그 빌미를 제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은요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정 의원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긴 할 겁니다. 탈당 못하게끔 만류를 했는데 왜 이제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 뿐이냐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은 윤영찬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본인이 그 30분 전에 30분 전에 뭐가 바뀐 거 아니냐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뭐 내용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시는 뭐 고민정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상당한 설득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 시점과는 상관없이 우리 외부에서 보기에는 현근택 의원 성희롱 사건이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현근택은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그럼 나한테 혹시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되돌아섰다라는 것이 지금 주류의 판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영찬 의원은 큰 외통수에 걸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 현재 시점으로는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통상적인 어떤 갈등 모습일지 아니면 진짜 뭔가 큰 게 있는데 그 서막이 열린 걸지 공천 앞두고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맥락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좌측 부탁드릴게요.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소환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자, 고 이선균 위에 뭉친 연예계. 오늘 문화예술인 분들이 뭔가 목소리를 냈거든요. 뭐 방금 전 영상에서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피의사실 공표 및 유출로 인한 여러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본 성명서를 국회의장님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단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속칭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김성수 변호사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문화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뭔가 고 이선균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어떤 주장, 어떤 목소리를 낸 겁니까?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게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화예술연대라는 가칭 이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연명을 한 이 문화예술단체 30여 곳 그리고 2,000명의 문화예술인이 연명을 한 성명을 낭독을 했습니다. 2,000명이 참여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낭독은 네 사람이 했는데요. 예. 이 네 사람이 이제 배우 김희성 씨, 그리고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제 방송인 윤종신 씨, 그리고 이원태 감독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낭독을 했었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씩 이제 이 대상이 달라요. 이 대상이 다른데 이제 첫째 대상은 수사 당국입니다. 이 수사 당국에 대해서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내사 단계가 처음 뭐 보도가 되고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들릴 때까지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이 공보 책임자나 아니면 이 수사 관계자가 어떠한 언론의 부적절한 이런 부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를 했고 또 이제 이 공개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출석을 할 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출석 정보가 공개가 된 것 같은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이 그 법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사 규칙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해달라 이런 이제 입장을 하나를 표명을 했고 또 그 다음이 언론 및 미디어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언론 및 미디어에 대해서도
이번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내사 사실의 보도라든지 그 이외에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예. 이 이성균 씨의 사생활이나 이 뭐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을 보도한 것이 과연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부합하는 보도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라도 보도 목적에 맞지 않는 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이슈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형사사건이 공개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그리고 또 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지금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성균 방지법이라든지 어떤 법이 제정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 이미 있는 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성균 방지법 이런 요청이 있다는데 이성균 방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법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네, 아직 그 오늘 성명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현행법상 이런 뭐 수사 공개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법이 일단 피의사실 공표죄가 가장 이제 대표적입니다. 형법상의 126조에 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고 이 수사기관이라든지 수사 관련된 자는 이 피의사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 이 공표를 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이제 처하게 돼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이 안 돼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거를 뭐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번에 경찰 수사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는 보면 4조의 수사사건 등의 공개 금지, 또 15조에는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 금지, 16조에는 수사 과정의 촬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규칙의 그 규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균 씨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조사 당시에 그 나중에 있는 조사에 관해서는 비공개 출석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것이고 또 이런 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 부분이 규칙으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해달라든지 이런 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인들이 혹시 경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호소, 어떤 법적인 조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예, 일단은 만약 진상을 규명을 해서 만약에라도 이런 좀 법 위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피의 사실을 공표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규칙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위반했다고 해서 어떠한 처벌이 명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법상에 처벌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규칙 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이 되면 이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딱 문제점으로 좀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성균 씨와 관련해서? 예,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일단 내사 단계에서 보도가 한번 나왔었고 예. 그리고 수사 과정 진행 단계에서도 이게 수사에 굉장히 내밀한 부분 이게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보도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럼 어디에서 이것이 보도에 유출이 된 것인지를 봐서 만약에라도 이게 뭐 수사기관에서 됐다고 한다면 그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예. 져야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유출했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도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또 형법상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40여 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김현주 전 부대표님께 지금 오늘 문화예술인 강한 불만 표시잖아요 이게. 근데 맞습니다. 이번 것만 아니라 무언가 지금까지 문화연예계가 이렇게 좀 쌓여온 게 이번에 뭔가 계기가 돼 나온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저는 어제 오늘 그 보도된 사진들 중에 예. 주목한 것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CES에 G드래곤이 갔다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죠. 비슷한 시기에 권지용 씨도 역시 그 조사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너무나 다른 행보가 나오게 예. 된 것이죠.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예. 그야말로 카더라 통신에 의한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사회적 타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